제가 지금 저기 현재 소속이 전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인데요. 저거는 이게 그 상임 자리가 아니어서 원래 이제 여기 센터장 하고 있을 때도 했던 직책이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저기 보면 익산시 사회적 경제 정책 진단과 발전 방향이라고 해서 저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정책을 익산 사회적 경제 정책을 진단하기에는 제가 좀 이게 정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리고 이제 발전 방향을 얘기한다는 것조차도 제가 주제 넘지 못해서 제가 제목을 사실은 바꿨어요. 그래서 익산에 있는 사회적 경제를 한번 진단해보자라는 거라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진단을 통해서 재현해보자라고 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틀린 것이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것만 좀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한 3년간 2017년도 4월 20일에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개소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여건을 만드는 상황들을 한 3년간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는 익산시의 사회적 경제가 이러한 형태로 가야겠다라는 걸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회적 경제 예전에 보면 유럽의 오원처럼 협동촌을 만들어가지고 그 협동촌 안에서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사실 자급자족을 하고 하는 형태의 협동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프랑스의 포화송처럼 협동조합 공화국,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소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걸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포화송의 의견에 동감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이제 그 이상처럼 가기는 어렵겠죠. 어렵지만 그걸 좀 추구하는 형태를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사실 지금 아마 이제 앞에 보여드리는 거는 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하는데요. 저거는 제도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본 형태인데 잠깐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하고 관련 조직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뭘 동의하지 않냐면 저들만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다라고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이나 제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별법상의 협동조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네 가지, 크게 보면 네 가지 부류의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지금 현재 제도적인 접근에서는 지금 현재 가용한 그러한 제도고요. 지금 현재 신협이나 이런 데들은 덧전 신협이라고 지금 현재 익산은 주연 신협이 있습니다. 주연 신협이 사회적 경제 거점 신협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보면 한 120개 정도의 거점 신협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적인 일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농협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에 대한 참여를 좀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농협은 아직까지 중앙회 차원에서는 좀 소원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제도적으로 요거 설명할 건 아니고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기업 현황인데요. 제가 이제 이걸 적어놓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걸 적어놓은 이유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조직들이 좀 많아져야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리고 일단은 지자체가 이러한 제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을 좀 넓혀갈 수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제가 익산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처음에 하면서 처음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뤘던 게 뭐였냐면 사회적 경제 기업에
협상 가능성을 좀 제고시키자고 하는 게 목적을 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더 늘었습니다. 더 늘었는데 제가 2020년 6월 기준인데요. 거의 조직의 분포들은 거의 상위권에 있고요. 뭐 전주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전주다음, 그다음에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마을 기업도 보면 뭐 10개인데 이 10개는 원래 2개의 기업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기업을 정리한 후에 지금 10개 정도 되고요. 자활기업도 지금 현재 16개. 원래 자활기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21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나 뭐 이런 걸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그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전북 사회적경제 연대회에 있잖아요. 전북 사회적경제 연대회의라고 하는 곳이 전라북도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당사자조직 협의체부터 그다음에 뭐 심협, 뭐 연구, 전북연구원 같은 그런 연구기관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전라북도의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출연기관도 저희 협의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라북도하고는 정책적 파트너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일단 저희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아까 제도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잘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 좀 의견을 조율할 게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 김영희 선생님 아침에 농어촌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고 하는 데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어떻게 농어촌의 일자리를 만들어낼까라는 그런 간담회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좀 관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유럽하고는 다르게 노동통합의 관점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1919년도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들이 먼저 생겨나면서 이루어졌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그때 실업복구 운동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이게 제도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노동통합,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에 있어서의 노동 참여, 고용 확대, 뭐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가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되게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자리 관점에서 우리가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을 붙인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되게 애매하고 모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이라고 그 앞에 뭘 붙이는 거는 단순하게 나만 또는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 있는 그런 구성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들 사회적이라고 붙이는 것 자체가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공정성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일자리에다가 사회적이라는 걸 붙이니까 상당히 좀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봐도 이게 되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한번 이해했다가도 되게 어려운 개념처럼 갖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냥 우리 생활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소위 그 자유 시장 경제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외면하고 부정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제 고정관념으로 된 거지. 우리가 흔히들 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공동체에서 뭐 초상이 났을 때 초상을 치르기 어렵다라고 하면 어땠죠? 전부 다 쌀을 모아서 초상을 치렀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적 경제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경제라고 하는 걸 하나의 GDP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로 계산되는 경제 활동만을 우리는 이제 경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정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이런 노동통합의 형태를 좀 벗어나서 얘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까 보셨죠?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자활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정말 일자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개념을 벗어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는 뭐
지역화폐의 개념들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에 있어서의 그 경제 유출, 역의 유출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나빠지고 그러죠. 또 국가화폐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지역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회복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경제적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사회적 경제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가 그냥 생활하는 속에 있는 게 사회적 경제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이걸 좀 더 확장을 시켜보면 아까 경제적인 게 아니라 비경제적 활동들, 그러니까 비경제가 아니죠. 비계량적, 비공식적 활동들, 경제 활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부들 그 가사노동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가사노동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이걸 시장에서 구매를 하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경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이고 비계량적, 화폐로 우리가 계산되지 않는 그런 비계량적인 경제 활동도 우리가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포함을 시키자라고 하면 이제는 뭐 어떤 게 다 포함이 되냐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복지 서비스, 지역에 있어서 커뮤니티 케어라든가 돌봄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진국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까지 전부 다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탈리아도 아시겠지만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도 그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걸 경제라는 기존에 있어서의 틀을 좀 벗어나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조금 더 풀어가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진단을 하기 전에 제가 이걸 PT에다 다 적으려다가 제가 한글로 정리한 게 있어요. 이게 11페이지를 보시면 이산시 사회적 경제 지역기관 정책 역량 제고 방안 해가지고 이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을 사회적 경제와 어떻게 좀 연결해볼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작성을 했던 거고요. 먼저 이제 지역사회 문제 및 해결 노력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의 이산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걸 제가 흔히들 인구의 감소와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탈산업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역사회 요구들을 보시면 13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산시 경제부문과 사회부문에 인식된 문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대부분이 이제 지금 이산시가 인구 유출과 관련돼서 뭐 대책 총력을 다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이걸 처음에 풀어가면 경제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경제 활동, 그래서 대부분 인구 유출을 막으려고 하거나 인구의 유입을 늘리려고 하면 일자리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는 건 다 동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흔히들 우리가 경제적 섹터에서 고민해야 될 것, 그리고 그 경제적 섹터를 우리가 사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사회보다 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여러 가지의 구성 요소들이 있죠. 지속성을 위해서 뭐 정치도 있을 거고, 종교도 있을 거고, 문화도 있을 거고, 교육, 복지. 그러니까 행정에서 대부분 부서가 있는 것들이 그 사회를 지속시키기 위한 어떤 시스템적 요소예요. 거기 하나인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경제만을 갖다가 회복시킨다고 해서 이 사회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흔히 이러잖아요. 우리가 경제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국가가 연말이면은 세 가지 경제 목표를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년도 GDP 성장률이 어떻게 생각될 거냐,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죠. 그 다음에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발표한다.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경제에서도 보면 같이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높이다 보면 물가는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얼마만큼 적절하게 조정하느냐의 문제고, 그게 결국은 최상의 경제적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적의 해를 찾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시 사회적 경제와 투영을 시켜보면 결국 경제만을 갖다가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다른 요소들,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에 있어서의 목표
사회의 지속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경제와 관련돼서 얼마만큼 최적의 해를 찾아가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것들은 소위 그 지역에 있어서 복지나 교육이나 주거나 문화나 이런 것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좀 적어놨던 거고요. 전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그 인식 조사를 보면 대부분이 이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익산시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탈산업화라고 했는데 물론 산업이 중요합니다. 산업을 무시하지는 않는데 사실 저는 대기업에 있어서의 유치에 매달리는 거는 좀 소모적이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대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산업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산업이라는 거 하는 측면 우리가 대기업의 산업 유치를 떠나서 결국 사회경제에서 바라보는 산업의 형태로 좀 우리가 갈 필요가 있겠고 또 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결국 지역에 있어서의 이제는 삶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민선 줍기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왔고요. 제가 이제 초기에 사회적 경제 기본 계획을 제가 2017년도 4월 20일부터 해가지고 한 20일 정도 이렇게 세웠던 것 같아요. 이걸 세우면서 이제 봤던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되게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제 행복과 품격인데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품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목표를 잡았던 게 사실은 정량적 목표를 잡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데 명확하게 그 무언가의 목표를 좀 잡아놓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약 한 10여 년 동안에 사회적 기업 이거는 제도상에 들어와 있는 사회적 기업 이 당시에 이 기업들 경제 조직들이 제도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의 지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이 자금을 마중물이라고 생각하면 마중물이 될 수 있겠고 또는 이게 씨앗 자금이라고 하면 씨앗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좀 더 경제 조직다운 그런 형태를 가질 거라고 해서 이제 잡아놨고요. 사회적 경제 일자리 1만 개 창출이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 1만 개라고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이것밖에 못하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1년치를 쭉 보니까 한 13만, 1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30만이라고 치면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고정된 일자리가 과연 그 정도 될까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1만 개라고 하는 자리가 결코 이게 적은 자리가 아닌데 이 1만 개들을 저는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창출하는 방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영역이 소위 아까 커뮤니티 케어의 형태까지 전체적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이게 이제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고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그런 조직들에 있어서 성장률을 10%로 보자. 좀 어렵긴 한데요. 이걸 어떻게 측정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단 그렇고요.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생산 GRDP와 5% 달성 정도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익산시가 한 GRDP가 한 7조 가까이 됐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거의 5% 정도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 7호 35%라고 하면 얼마인가요? 한 3,500억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봤고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그러한 여러 도시들을 보면 이런 사회적 경제 시민들에게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또는 결정권의 위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규모들이 작게 보면 몇십억에서 많게 보면 몇백억 정도 되는데 여튼 그러한 형태의 공공에 있어서의 그런 서비스까지를 합치면 가능하겠다라고 하고요.
다양하게 2017년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를 전부 다 짜서 이제 제가 이걸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게 이제 이런 형태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을 좀 제고하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을 우리가 좀 발굴하자. 이거는 기존에 있어서의 기업들을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지역사회 문제와 연결시킨 비즈니스 체계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경우도 또 있겠죠. 포함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어서의 사회적 경제를 좀 더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반을 좀 구축을 해보자라는 거였어. 그래서 저희는 매년 그 사회적 경제 성과학산 대회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이때 참여하는 1박 2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통 80분 정도가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성과학산 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아파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도 해서 이제 정책으로 만들고, 좀 모대놓고 나온 거는 이제 기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모대놓고 나왔는데, 시장님께는 이제 제안을 갖다가 제가 2018년부터 제안을 드렸었는데 아직 그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좀 만들어내자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원광대학교가 그 사회적경제대학원을 원동 교수님께서 대학원을 만들었고, 석사과정이 운영이 됐었고, 이제 내년부터는 박사과정이 또 운영이 됩니다. 전국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박사과정은 없어요. 원광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립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경제 조직 또는 활동가들이 이 대학원을 다니면 50% 학비 감면까지 해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갖고요. 그리고 저번 주 토요일 날, 금토일 날은 경남과학기술대학,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글로벌 경영대학, 거기에 이제 사회적 경제 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대학, 창원대학, 원광대학 이렇게 해서 부안에서 학술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대학들이 어떻게 참여할 건가라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겠고, 노총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연계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사실은 그 농촌 공동체하고 이제 계속 추진해왔던 게 이제 이 사회적 농업대학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각 부문별로 이러한 학습 조직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아카데미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해 보자라는 거였고, 또 한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전에 한 3년간이 이러한 기반을 갖는다라고 했으면 아까 같이 제가 이제 지평을 넓혀가는 형태로 갈 거고, 이게 결국 시민운동으로 좀 나가야겠다라는 거고, 이 시민운동으로 나가면 이게 시민적 자산이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3년을 하고 물러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와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으면 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추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는데, 사실은 처음에 사회적 경제가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되게 좀 유명하신 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야 이제 시민들이. 근데 그 유명하신 분들을 초청해도 저분이 유명하신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오시는 그 정창수 소장님도 저희 아카데미에서 제가 이제 오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저한테는 저희한테 되게 많이 오신 분인데, 그 김기태 소장이 특강도 했었고, 그 이후에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특강들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 현재 청와대 그 사회적 경제 비서관으로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석훈 박사 88만 세대의 저자이죠. 그 다음에 주빌리 은행의 채권이죠. 채권 소각 운동하고 있는 그 유정일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모셔서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좀 이끌으려고 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시험 정책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화가 있는데 사회적 경제계가 생겼어요. 그때 당시 민생경제과에 사회적 경제계가 생겼는데, 이 사회적 경제계에 이 계장으로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25페이지 보면 뭐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린치필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발굴하는 건데요. 이 린치필 비즈니스 모델을 좀 설명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우리가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기업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만들자. 근데 이게 대부분 지식산업이다 보니까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시킬 수 있어요. 진입장벽이 낮고 청년들한테 쉽게 이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산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보면 그 17페이지의 맨 위쪽을 보면 이런 거예요. 린치필이라고 하는 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톱니바퀴가 고정돼서 돌 수 있도록 가운데 핀이 꽂아져 있잖아요. 이게 린치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톱니바퀴를 통한 즉 운동력을 이 힘을 에너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하는데 걔가 없으면 톱니바퀴가 물려서 안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내자는 거였고 그게 이제 2017년도에 플로잉 하브르타라든가 이티 컴퍼니 뭐 이런 한초 뭐 이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했고 이거 발굴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저희가 이렇게 컨설팅을 매칭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비즈니스 모델 우리 뭐 흔히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것들 서로 논의해가면서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제안을 해서 공모사업 다 하여간 그 초기 창업자분 정도 많게는 한 9천만 원 정도 탄 경우도 있고요. 시간을 적게는 한 1,500만 원 정도 그렇게 공모해서 지금 잘 안착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익산에서 잘 안착되어 있는 거고요. 뭐 나머지 쭉 보실 건 없고요. 제가 그 중앙부처와 연계된 산업 같은 경우 보시면 19페이지를 보시면 이 농촌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설계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익산에서 지금 농촌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이 있는데 이게 혹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좀 보고 계시나요? 사실은 이 농촌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이 농촌 공동체가 참여해서 만들었어요. 이 사업을 초기 참여하기 위해서 저기 어디죠? 한나 두레마당에 이 위원장님 갑자기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요. 네? 장비영 위원장님이 직접 가서 발표도 하시고 중앙에 와서 발표도 하셔가지고 따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추진단장을 이렇게 맡고 해서 쭉 나가야 되는데 지금 좀 삐걱하죠. 좀 삐걱하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 플러스의 그 관점이 뭐냐면 제가 오늘도 그 농어촌 일자리 지원센터에 잠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익산시 시나리오 플러스의 모델은 이거예요. 기존의 거점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농촌 지역에 되게 많은 자원 건물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 웅포라든가 산들강 뭐 용안 이런 데 가보면 그 건물들이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그 농민들이 이게 젊은 사람들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걸 맡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유치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움직이고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소위 그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인력들이 전혀 없어요. 네. 몇 개 이제 뭐 산들강이라든가 이런 데만 조금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되게 어려운데 요 자원들을 소위 액션 그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업을 있는 소셜 벤처라든가 또는 뭐 관광, 문화관광이나 뭐 이런 데들이 또는 예술 기업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 모델에 지원을 해주고 그게 활성화되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험이다라고 하면 체험 기업들이 그 자원들을 통해서 체험의 상품을 만들거나 또는 기업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그 자원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흔히 보면 농촌의 유유자원 이렇게 구축은 되어 있지만 유유자원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원래 목표가 그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유재동 의원님도 계시지만 아마 그거 보고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뭐
있는데 보통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전달책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익산시에서 이거 다룰 때 과연 아까 노동통합의 관점에서 보니까 일자리 정책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죠? 근데 이 관점을 벗어나야 돼요, 사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걸 좀 벗어나서 제가 협동조합에 있어서의 저는 공화국주의자라고 했잖아요. 사회적 경제 공화국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제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그 정책과 관련돼서 연결해서 했던 게 22페이지에도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22페이지에 보면 제기되는 문제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담 조직 자체가 지금 현재 일자리 정책과라고 이제 거기에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지역은 좀 더 심하긴 한데요. 이게 부처 간에 되게 조율하거나 조정할 일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부처 간의 칸막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조직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사업비를 지급하고 하는 행정조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기초로 많이 이양이 되어 있거든요. 하물며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것도 이양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런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행정에 있어서의 업무량들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제가 뒤에는 중간지원 조직의 관점에서 봤는데 사실은 이 중간지원 조직은 민간이 타가는 게 맞아요. 민간이 타가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을 만들고 사업을 쓰는 데 있어서 되게 유연적입니다. 그리고 현장 의견들을 즉각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도 되게 빠르죠. 근데 이제 행정조직에서는 되게 공식화 정도가 높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아까 이제 행정적인 어떤 업무의 양이도 가중이 되면서 되게 운영하는데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업에 있어서의 책임을 되게 강하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무모함, 조금 잘 얘기를 하면 창의적인 일들 이런 것들 좀 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그 대신 전달체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사회적 경제 행정에서의 전달체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 행정체계에서 제가 저번에 이제 그 부시장님을 만나뵙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부시장 직속 체계를 둬야 된다라고 봐요. 그 직속에 지금 현재 정책 담당관실인가요? 그걸 이제는 우리가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걸 아까 같이 지평을 넓혀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회혁신 담당관 형태 이 형태로 좀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진이라든가 당진시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지속가능 담당관이라고 있어요. 지속가능한 사회 담당관. 이게 뭐냐면 유엔의 지속가능한 목표들 있잖아요. 그 17가지의 목표가 있거든요. 환경, 예를 들면 가난, 여러 가지 노동의 사회적 배제 해가지고 유엔에서 항상 지표를 만들어냅니다. 아마 유엔에 가시면 그 지속가능한 목표에 대한 그 브로셔를 쭉 책자를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 유엔에 항상 보고를 해요. 그 지표가 있어가지고 그 지표의 달성도를 항상 시민사회연맹에서 합니다. 시민사회연맹에서 국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해서 보고를 하는데 당진시 같은 경우는 그 담당관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정책조정 담당관처럼 그 담당관이 지속가능한 목표로 관리를 합니다. 사실 그걸 해 나가는 게 사회혁신이에요. 왜 사회혁신인지는 좀 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이 사회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 국책 사업을 따오고 하는 것을 정책 담당관에서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지속 가능한 목표들을 가지고 지자체의 지표와 목표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모든 사업 활동들을 갖다가 거기서 담당하는 형태의
한마디로 지원이죠.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걸 쭉 말씀드린 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아웃풋이라고 하는 그냥 했던 일들이 이거였구나를 먼저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하시고 이제 제가 이걸 그 가정하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사회적 경제를 분석하는 틀 이거는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고민하고 만들었던 틀이에요. 제 장점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배웠던 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써먹는 게 있어서 가끔씩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을 이게 우리가 보면 전체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이잖아요. 이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에서 보면 기존에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보면 이 영역만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에 있어서의 부분만 봤고 지금 제도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이거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지역 사회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형태에서 좀 보자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왜 건강해야 되냐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부의 이익이 분명히 분명히 뛰어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EU에서 항상 지금 이제 한참 연구되고 있고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그 소위 세계경제 위기가 왔었잖아요. 근데 협동조합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보면 이 세계경제 위기의 그 나라들 있잖아요. 이 나라들을 보면 2002년에서 2003년 이게 유럽이 가장 안정적인 시기였거든요. 근데 2009년에서 2010년이 2008년에 이제 미국과 그 세계 경제가 오면서 2009년, 2010년 넘어가는 시기가 되게 유럽에서 어려웠던 시기예요. 근데 그때 나라들에 있어서의 고용 비율을 보면 소위 사회적 경제가 활발하게 운영됐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일단 고용이 증가해요. 고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우리는 경제가 어려우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고용이 거의 25% 이상을 늘어요. 그러니까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의 외부의 경쟁으로부터 되게 빠르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생태가 중요한 거는 외부에 어떤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런 위기들이 왔을 때 이 균형의 공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보는 건데요. 제가 생태계를 얘기한 건 이겁니다. 잠깐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흔히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태어나고 사라짐을 전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어났던 것이 건강한 생태계에서 보면 이 사라지는 속도가 되게 빨리 오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건강한 사회에 살면 환경오염이나 이런 게 덜한 데 살면 수명이 좀 늘어나는 것처럼 이 생태계 안에 있는 모든 유기적인 조직들이 사실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 뭐 우리 보면 그냥 기업적으로 치면 뭐 창업해가지고 기업이 존속될 기간이 뭐 3년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5개월, 5년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건강한 생태계의 요소들,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만 잘 조절을 하면 얘를 조절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생태계에 구성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하면 이 태어남이 이 사라지는 게 짧아지기 때문에 이 생태계는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생태계가 사라진다는 건 사회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뭐냐라고 이제 제가 정의를 한 건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크게 자원과 시장과 사회적 인프라를 정의를 했어요. 이 자원은 인적 자원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물적 자원도 있겠고, 보이는 것도 있겠고, 안 보이는 것도 있겠죠, 자원은. 그리고 이제 시장은 제가 이제 쉐어링 서스테이블 오려는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물건을 거래하는 시장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목표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시장의 출발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시장이라고 하면 물건이 거래돼야 된다는 걸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역 앞에
지역화폐 처음에 그 설계를 하고 고민할 때 저는 익산에서 적정한 지역화폐를 통한 통화량은 한 300억 정도 봤어요. 또 시장님한테도 한 300억 정도 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처음에 100억을 목표로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1000억이 넘죠. 제가 저번에 이명택 의원님하고 그 라이프 익산 포럼 했을 때 지역화폐 2.0으로 해서 시민자산화로 가야 된다고 제가 주제를 잡아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지역화폐가 정책을 제일 많이 잘 쓰는 게 기본소득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잘 쓰거든요. 근데 저희가 쓰는 그게 경기도의 도민들보다 저희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때 제가 한 거로는 도민들이 뭐 1인당 한 7만 얼마 정도의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가 거의 한 20여만 원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지역화폐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되게 코로나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쓰고 이게 역외유출을 막으면서 우리가 유럽에서 봤던 것처럼 이 지역화폐를 쓰는 것이 우리한테 좋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역의 쿱을 가보면, 유럽의 쿱을 가보면 이 로컬 푸드에서 나오는 쿱의 제품들이 싼 게 아니잖아요. 되게 품위 있는 소비를 하세요. 싼 게 아닌데 그걸 사주거든요. 그걸 사주면서 결국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했던 것이 결국 우리 전체에게 다 좋다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한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저도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비평가적 판단, 신념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비평가적 판단에 의한 신념이 형성되어 있다. 그게 평가가 됐든 안 평가되지 않았던 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재난기본 소득을 갖다가 지역화폐로 주고 연계하고 하는 것들이 활발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고 이게 계속적으로 학습을 받은 거예요. 언론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역화폐를 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더 좋고 우리 사회에 이롭다라고 하는 걸 그냥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체득됐거든요. 이건 평가되지 않은 거죠. 제가 평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소위 블랙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게 수많은 시간을 단축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단축시키는데 이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몇 년 걸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지역화폐 했을 때 시민 설문을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한 장짜리 설문을 했었을 텐데 거기에 수많은 자료와 분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설계를 그렇게 일부러 했던 건데, 그래서 그걸 지역화폐 라이프 익산 포럼에서 나중에 그 자료 혹시 쓰실 분 있으면 제가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명택 의원님도 갖고 계실 텐데. 그래서 분석 툴을 보면서 봤던 것이 뭐냐면 되게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지역에 몰입이 되고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의 지역화폐에 대한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여튼 그런 시장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공유한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쓰면 우리한테 좀 더 이롭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시장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시장들을 그래서 이런 시장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제도라든가 조례, 그 다음에 거버넌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라든가 이건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사회적 자산인데 이런 사회적 신뢰 자본들, 그러니까 익산이 더 이상 시민들이 좀 더 서로 믿고 연대가 강하고 유대감이 강해지는 그러한 형태의 사회적 신뢰 자본을 좀 만들어내고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제 이 사회적 경제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연결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이런 연결자들이 되게 많아지면 그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적 자본은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협업이라고 하면 출발점이
그러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생산하고 강화시키고 왜곡시키거든요. 그러면서 강한 신념을 만들어내요. 이 신념은 평가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들 아까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이 기업들이 항상 우리가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경제적 문제 시작은 정보의 비대칭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얘기는 누구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갖다가 원활하게 뚫어주는 링커라고 하는 연결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소통이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누구라 뭐라고 해요? 활동가라고 얘기해요. 또는 이걸 조직으로 치면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일부는 중간지원 조직들이 다 통합돼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건 상황이 다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수많은 활동가, 수많은 중간지원 조직들이 저는 생겨나야 된다고 보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되게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직영을 했잖아요. 직영을 했을 때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영역의 자원이 없었다. 뭐 결집이 안 됐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간의 위탁을 주기 위해서 또는 줄 수 있는 자원들을 갖다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은데 힘에 부치긴 했어요. 그래서 행정에 있긴 하지만 당사자 조직 협의체라든가 우리 뭐 이산 세경 포럼이라든가 뭐 이런 데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면서 같이 협업을 하고 했었었는데 여튼 그러한 노력들이 지속돼야 되는 불구하고 사실은 되게 그 부분이 지금 완성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이게 이제 참여연대가 쉬었다 해야 되나요? 좀 쉴까요? 일단 말씀드리고 정리해주실게요. 참여연대와 희망 그 참여연대와 그다음에 희망 뭐죠? 예? 희망연대 맞나요? 네. 이 두 곳이 사실은 시민단체로서의 역할들에서 이 부분을 좀 담당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정책적 악화미도 하겠지만 시민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에 참여를 하고 그 의제들을 통해서 정책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 이게 제가 나중에 왜 어떤 방을 볼 때 사례를 들 것이 이제 영국의 런던의 람베스라고 하는 그 구의 우리 자치구인데 그 자치구의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그 람베스라고 하는 자치구의 소위 이 시민조직들의 역량이 그 람베스라고 하는 자치구의 소위 뭡니까 거버넌스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것들 되게 활발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사회적 기업가는 사실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또는 마을 개그라고 하더라도 사실 사회적 기업가의 정신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지 않아요. 되게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이 기업이 참여하고 그리고 이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업을 되게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이러한 기업가들이 별로 없어서 이러한 사회적 기업가들을 좀 육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청년 때부터 육성했던 친구들은 이런 사회적 기업가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같이 심어주는데 되게 이제 저희들처럼 오래된 기업들은 이제 좀 이 정책이나 제도를 활용하는 데 쓰이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이 톱니바퀴라고 하는 이 기업의 생태계가 돌기 위해서는 리치피 비즈니스를 좀 활발하게 만들어내는 역할, 뭐 이거에 이제 노력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예를 들면 뭐 프로젝트형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볼로냐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볼로냐의 타락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공 어린이 시설이거든요. 이 공공 어린이 시설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다 참여를 해요. 예를 들면 건축과 관련돼서는 건축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참여를 하고 또 급식을 해야 되면 급식을 해야 되잖아요. 급식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정부에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어떤 민간 이탁이나 이차를 할 때 단독 이차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어서의 기업,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가 시민 조직들, 시민 조직으로 탄생한 기업들이 되게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제도적으로의 어떤 제도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좀 쉬시죠. 정말 필요한 수혜층까지 다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저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되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 보면은 사회적 경제 뭐 네트워크, 뭐 익산시 사회적 경제 뭐 연대 회의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도 조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제가 들어갈 때부터 이걸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항상 그 자리를 계속 조성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제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뭐 사회적 기업 협의회 또는 협동조합 협의회, 우리 유재동 의원님이 협동조합 협의회 회장이셨잖아요. 사실은 그 당사자 조직 협의체 회장들이 반드시 사회적 경제 뭐 네트워크이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나 연대회 회장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하시려고 지금 하는 게 지금 벌써 되게 오랫동안 됐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되게 아쉬운데, 여튼 제가 아까 보는 관점 자체가 사회적 경제 협의체가 사회적 경제를 다 대표한다고 보지 않고, 제가 참여연대라든가 특히 참여연대나 익산 세경 포럼에서 활동을 했던 이유는, 결국 사회적 경제에서의 시민적 조직들은 분명히 이 부분이라고 저는 본 거예요.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의 전달자들도 전부 다 보면 저는 시민 조직이라고 본 거고요. 그건 여러 사례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점에서 좀 그렇고요. 제가 좀 넘길게요. 제가 기금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기금은 좀 그렇고요. 요거는 퀘벡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인데, 저는 이제 나중에 이 형태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익산의 부분이 아니라 이건 광역 차원에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익산시 사회적 경제의 방향에 대한 제언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사회적 경제에서 대부분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 산업 혁신을 갖다가 우리가 추구를 했어요. 사회적 경제에서도 보면 우리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하고 그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이 혁신들을 산업이나 기업에 있어서의 혁신들을 좀 이끌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뭐 일부 이제 토대를 닦기는 했지만, 그래서 했던 것이 항상 저도 되게 압박을 받았던 게 뭐냐면, 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이 과연 얼마큼 되느냐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 기업들에 있어서 경쟁력을 통해서 이 기업이 얼마만큼 유지시키고 이 기업들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가 얼마만큼 활성화될 것인가를 이념을 뒀었죠.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가 사경센터가 이제 지방정부하고 사경센터가 주도적으로 이 당사자 조직들을 즉 성장을 지원해서, 이게 익산에서 지금 했던 거예요. 제가 있을 동안. 그리고 시민과 소비자는 이제 되게 이런 과정에서 수동적 존재였죠.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제가 이거는 누누이 저희 센터 직원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요거는 행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 뭐냐면, 사회혁신 형태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한 걸 지평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아닌 공공조직의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사경센터가 아닌 이러한 경제조직들이, 아까 제가 경제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비계량적인 경제, 비공식적인 경제조직이 있겠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경제조직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혁신이라고 얘기해 보면 소위 당장 경제적인 어떠한 그 소득은 나지 않지만 지역을 혁신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뭉쳐지고 활동하는 것 자체를 다 보잖아요. 사실 그게 외부 시장에다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제적인 비용이 드는 것들이거든요. 즉 뭐냐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품앗이라고 보시면 돼요. 품앗이가
내가 직접 돈을 받고 경제적인 화폐는 창출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창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고, 따라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목적이다.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의 활동들이 지역사회와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회적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떠한 우리가 의제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시민조직이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의제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좀 사회의 지속성 또는 사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지금 뭐 익산 보면 악취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지역 의제들과 지역사회의 문제점들에 연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목적을 두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에 의한 사회혁신의 핵심 주체는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인데, 사회적 경제 조직은 아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얘기하는 경제적 조직이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임금만 가더라도 전주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공동체들을 포함시키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가 개인 사업자를 등록한 것도 아니고 법인으로 등록된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우리 지역에서 뭐 개활동 하듯이, 예를 들면 지역사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해결해 보자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비공식적인 조직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공공분야에서 핵심 주체도 뭐냐면 이런 공공 연구 조직들이 좀 참여하는 것들. 그래서 대학이라든가 지금 현재 원광대학교에서는 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상지대학교에서,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에서 사회 공익형 대학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워크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이 상지대가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정상화가 되면서 사회 공익형 대학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였고, 거기에 이제 사회적 경제의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 토론을 했었는데 11월 25일인가요? 26일 날 원광대학교에서도 열리는데 뭐냐면 대학이 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련된 토론이 열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사회 혁신, 공공 혁신 주체로서 참여하는 방안들, 그 다음에 시민사회하고 공공부문이 이 혁신 활동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경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라 결국 주체는 뭐냐면 이제는 이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점인데요. 이 관점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 사회적 경제 조직과 관련된 중간지구 조직은 민간 위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의 전달 체계는 부시장 직속으로 해가지고 소위 당진처럼 예를 들면 사회혁신 담당관을 신설하고, 거기에서 다룰 문제는 이게 유엔에서의 연리고까지 지속 가능한 목표거든요. 요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노 퍼버티, 가난이 없게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제로 헝거, 배고픔을 없애고요. 그 다음에 굿 헬스 앤 웰빙, 그러니까 건강과 웰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교육의 질들을 높여가는 거, 뭐 젠더 이퀄리티, 그러니까 성평등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린 워터 앤 세니테이션 해가지고 뭐 이제 그 깨끗한 우리 그 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동물들도 보면 수중생물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지속 가능한 목표인데, 저걸 이제는 지자체가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행정의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사회혁신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행정이 주도할 수 없어요. 행정이 주도할 수 없는 거고요. 따라서 이거는 시민사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행안부에 보면 사회혁신 팀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몇 가지의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에 뭐 디지털 혁신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회혁신 사업들을 합니다. 이 사회혁신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작년에 그 말에 했던 교육 생각나시나요? 리빙랩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그것도 한 6주 했었죠. 이 리빙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실험해보는 실험실이거든요. 근데 요건 누가 참여를 하냐면
그 수혜를, 그러니까 흔히 이거예요.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서비스 대상자들을 소위 수요 관점, 수혜 대상 관점에서 보잖아요. 근데 이 리빙랩은 생산자와 수요자 관점에서 봐요. 둘 다, 그러니까 뭐 프로슈머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공공 서비스를 생산도 하고 소비하는 주체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그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걸 실험해보고 여기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정책으로 제안하기도 하고 또 조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가 가능하면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이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을 옆에서 지원해주는 형태거든요. 예, 간섭하거나 주도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걸 지표로 이 지자체가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주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게 영국 지도잖아요. 이게 뭐냐면 2008년도에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긴축 재정을 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긴축 재정을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 더 많아지잖아요. 우리 익산도 보면 고령화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사회적 문제들이 더 심해지는데 재정은 예를 들면 뭐 교부세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재정은 줄어들고 근데 우리가 시행해야 될 또는 제시해야 될 그런 공공 서비스는 많아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방 정부가 이걸 갖다가 주도적으로 하는 데는 많은 행정 비용이 들어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그 환경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장에 갔던 그런 공공 서비스들이 행정에서 부담이 가니까 그걸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위탁해서 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잖아요. 커뮤니티 케어가. 근데 이러한 요구의 기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예산은 줄어든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고 저 지금 현재 영국 내에 있어서 23곳의 그런 자치구가 그 협동조합 지자체 혁신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고 이제 저 런던에 있는 람베스라고 하는 그러한 자치구가 이제 이름을 협동조합 자치구로 바꿔요. 근데 이게 뭐냐면 거기를 협동조합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구로 만드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 방식의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의사결정하는 관계. 그러니까 여기가 의회가 어떻게 했냐면 이 람베스 의회가 그 의회의 중요한 역할들이 뭐예요? 의회의 중요한 역할들이 예산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제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시민들한테 다 넘겨요. 시민들한테 넘기는데 그래서 이 협동조합형의 위탁 사업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행정 조직도 개편을 하는데요. 자꾸 이런 문제들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나를 봤더니 이 공공 서비스를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본 거고 그리고 이 수요의 관점에 시민들의 요구사항, 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반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조직을 또 어떻게 바꿨냐면 행정조직에서 공공서비스 부분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그걸 운영하고 실행하는 대로 형태로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는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세 개의 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국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실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거기에 보면 영 카운슬 쿱인가?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19세 미만까지 14세에서 19세 아이들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입된 사람이 1000명 정도가 됩니다. 아이들이. 근데 여기서 그 청소년들한테 쓰이는 구의 예산을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4억 정도 돼요. 이 44억에 대한 결정권을 갖다 줍니다. 이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이 뭘 안다고 그러시잖아요. 익산에 학교협동조합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학교협동조합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대표적인 건데요.
작년인가요? 작년에 부성중학교 학생들이 학교협동조합에서 그 동아리 활동으로, 그러니까 그 매점을 운영하는 거 빼놓고 거긴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뭘 했냐면 원예 활동을 했어요. 원예 활동. 근데 학교가 그 이렇게 어디 화분 보내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걸 학교에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작년에 쌀 기부했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저희 센터에서 각 학급마다 저기 어디죠? 진경여고하고 두 개를 학급마다 들어가서 사회적 경제 교육들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나오고 나서는 요청이 와가지고 그때 김다나 선생님이 그 구성중학교에 가서는 소위 여러분들 뭐 우리 비즈니스 모델 짜듯이 우리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들을 직접 참여해서 우리 뭐 포스트잇 붙이고 하잖아요. 그런 걸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뭐 예를 들면 매점이다라고 하면 그 매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민주적이에요. 자기들이 다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른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른들은요, 아이들 때문에 변해요. 예. 그러니까 되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이 바뀌거든요. 그 익산에 보면 여러분들 청년식당 있잖아요. 그 친구들 보시면요. 제가 그 친구들하고 저번 주엔가 반야봉을 갔다 왔어요. 일요일 날. 그 친구들하고. 근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어른이 배웁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그 친구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 친구들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정책에 참여해서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요. 예. 그리고 이 오픈웍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람베스 의회하고 이 시빅스템 랩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뭐냐면 혁신파크, 서울의 혁신파크가 이걸 좀 뻗낸 거거든요. 이 혁신파크의 서울 혁신파크는 여러 가지 의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공간이잖아요. 예, 여기서는 뭘 성과를 내라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의 공간이에요. 예, 그런 공간이고, 여기도 보면 한 1000명의 사람들이 협업해서 2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이 진행하는 거에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지역에 폐공장이 있어요. 근데 이 폐공장을 대체 이걸 어떻게 좀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지역에서 그걸 달라붙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을 이제 행정에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갖다 판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조례 변경을 할 게 있으면 조례를 변경하고 예산을 만들 게 있으면 예산을 만들어내요. 예, 그러면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젝트는 다 누가? 예, 시민들이 해요. 예, 시민들이. 예. 그러니까 이 오픈웍스라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의제가 되고 하면 어떻겠어요? 예. 우리가 소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어 신뢰 자본들은 아주 강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가 저는 이제 익산이 좀 더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라고 보고, 기존에 우리가 산업의 혁신 측면의 사회적 경제를 이끌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회혁신 형태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걸 예전에 보면 중간지원 조직이 중심을 이뤘다라고 하면, 또 행정주도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시민과 공공부문의 주도 형태로 지금 현재는 이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서 지역혁신 사업 같은 걸 하거든요. 그게 이제 행정주도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행안부는 좀 달라요. 이 사회혁신에 팀이 하나 있는데, 이 팀에 과가 있는데 팀이 3개예요. 이 3개는 전부 다 외부에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안부 워크숍을 갔는데, 행안부 워크숍에서 보통 우리 워크숍 하면 정부 주도 워크숍 보면 제도 얘기하고 뭐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데 제가 이 행안부 워크숍, 공무원 워크숍을 갔는데 2박 3일 동안 뭐라면 과제를 줘버려요. 과제를 줘서 그걸 해결하는 형태예요. 근데 그게 어떤 누구의 하나의 이 능력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쭉 가가지고 저희 팀이
저희 팀이 11명인데 남자가 저 혼자예요. 다 여자 계장님들이죠. 6급 계장님들이 다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2박 3일 동안 하라니까 알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사업들을 갖다가 퍼실리테이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힘든 걸 알아요. 그래서 도망 나오려고 하다가 남자가 저 혼자여서 제가 반장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2박 3일 동안 꼬박 했는데 지금은 다 그렇게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 지금 현재 저 윤정희 선생님이랑은 다 그런 걸 경험해 봤고 그 다음에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예. 그리고 지금 진경여고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예. 근데 진경여고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에 저희 센터에 와서 매직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소위 그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매력 있는 직업과 관련된 그 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그걸 저희 센터하고 논의를 했고 저희 센터가 같이 들어가서 거의 한 몇 주 동안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하고 그 모체가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 매직 사업이라고 하는 그 큰 예산을 그 협동조합에서 의결해서 지금 진행을 시켜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러는데 이미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학교에 나오는 예산 그거 적지 않아요. 매직 사업이 저희가 받아온 게 처음에가 3억인가 그렇고 한 학교에. 그게 아마 더 붙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학생들 협동조합에서 그걸 기획을 하고 논의를 하고 만들어내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는 이런 시민 형태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가야 되는 거고 따라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역할들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이제는 그 주체 주도는 누구냐면 이제 시민들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멋있게 끝을 맺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제안하는 거는 여기서 마치고요. 사실은 사회적 경제가 익산시가 각 분야에서 얼만큼 와 있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제가 성과평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성과 분석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 앞으로의 방향은 저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혹시